안녕하세요. 책을 감상하라의 이건석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손철성지엄의 베이컨의 신기관입니다. 근대적 생활의 틀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과학기술의 시대, 물질적 풍요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현대에 살고 있다. 물론 아직도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 수많은 지구촌 사람들이 곳곳에 있지만 현대사회의 중요한 특징을 찾는 데는 별로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현대는 누가 만들었을까? 헨리 포드는 말년에 소년과 논쟁하면서 현대를 만든 것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포드 자동차 회사를 만든 포드의 주장도 틀리지 않다. 현대는 그 이전에 근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현대는 근대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근대 사회와 전근대 사회를 구분하는 기준이나 특징은 무엇일까? 사회학을 학문으로 체계화한 막스 베버는 근대화를 합리화의 과정이라고 규정하였다. 전근대 사회는 주술이나 미신과 같은 비합리적 요소가 지배하고 있었다. 이처럼 근대 사회는 근본적 사고방식의 전환을 통해 형성되었다. 전근대적인 비합리화 사고방식을 타파하고 합리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자리를 잡으면서 근대가 탄생한 것이다. 철학사에서는 근대 철학 사상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인물로 두 사람을 꼽는다. 바로 프랜시스 베이컨과 르네 데카르트이다. 근대 철학은 크게 경험론과 이성론의 두 학파로 나뉜다. 베이컨은 영국 경험론, 데카르트는 대륙 이성론의 기초를 닦는 데 기여했다. 사상가 프랜시스 베이컨은 영국 출신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이며 과학자이다. 베이컨은 다재다능한 인물이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했다. 그는 하원 의원, 법무장관, 대법관 등을 두루 거치면서 적극적인 정치활동에 참여했다. 그는 올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감각적 경험과 기납법이 중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근대 경험론의 기초를 다졌다. 베이컨은 1561년 1월 22일 런던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니콜라스 베이컨은 그 당시 대법관이라는 높은 관직에 있었으며 그의 어머니는 앤 쿠커도 권력가 집안의 출신으로 고전과 외국에 대해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었다. 이런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고급 교육을 받으면서 화려한 정치적 경력을 쌓을 수 있었다. 베이컨은 12살에 영국의 명문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했다. 당시에는 요즘과 다르게 10살쯤 대학에 입학하여 8년 정도 교육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는 대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인간의 실제적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그의 철학을 비판하는 신기관이라는 책을 쓰는 계기가 되었다. 1579년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자 베이컨은 영국으로 귀국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그의 상속받지 못하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법학원에 들어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친척의 도움으로 20세라는 젊은 나이에 하원 의원이 되어 왕성하게 의회 활동을 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의 종교 정책을 비판해 여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했다. 베이컨은 친척인 에식스 백작으로부터 정치적,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으며 자랐는데 1601년 에식스 백작이 반역죄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베이컨은 왕실 변호사가 되어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으며 백작은 결국 처형당했다. 이 사건의 계기로 베이컨은 여왕의 총애를 얻어 출세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 일을 두고 출세의 눈이 멀어 언인을 배반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1603년 제임스 1세가 왕이 되자 베이컨은 아주 빨리 승진했다. 법무차관과 법무장관을 거쳐 1618년 최고의 관직인 대법관이 되었다. 1621년 왕당파와 의회파의 갈등이 심화되어 베이컨은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베이컨은 재판 과정에서 28가지 죄를 모두 시인했다. 그 당시 재판관들이 선물을 받는 것은 관행이었으며 그리고 자신이 공정한 대법관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베이컨은 대법관에서 쫓겨났으며 런던 탑 감옥에 갇히는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에 관련하여 그의 유죄 판결로 그의 철학은 털렸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주장을 비판할 때는 그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해 비판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의 행동이나 출신 배경 등을 문제 삼아 그 주장을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 베이컨의 철학이 틀렸다고 주장하려면 그의 철학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비판해야 한다. 모든 관직에서 물러난 베이컨은 집에 머물면서 저술과 연구 활동에 전념해 많은 성과를 낳았다. 그는 우연적 발견의 지식보다 체계적 실험을 통해 지식을 얻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베이컨은 자연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 수많은 실험을 했다. 베이컨은 그 당시에 새로 발명된 현미경을 이용해 물체의 미세한 구조와 운동을 보고 놀랐고 벼룩이나 존벌레와 같은 작은 동물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으며 좀 더 개발이 된다면 원자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론을 주장했던 데모크리토스가 이 현미경을 본다면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알코올이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바뀔 때 부피가 약 100배 정도 팽창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1626년 3월 베이컨은 독감 치료를 받기 위해 런던 시내에 갔다가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오는 길에 새로운 실험을 했다. 그것은 닭고기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냉동 실험이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베이컨은 실험 결과를 확인하려다 독감이 재발되어 그는 친한 사람의 집에 누워서 병이 낫기를 기다렸지만 결국 1626년 4월에 숨을 거두었다. 그래서 베이컨에게 실험과학의 첫 순교자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다. 중세가 무너지고 새로운 근대사회가 형성되는 격동의 시대에 베이컨은 학문에서도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커다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베이컨은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을 활용해 인간의 물질적 욕망을 최대한으로 충족시키는 사회를 이상사회로 간주한다. 연역법이 주축을 이루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은 새로운 지식을 가져다 주지 않으며 학문의 진보에도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낡은 기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베이컨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납법이 주축이 돼 새로운 논리학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신기관, 즉 신논리학이다. 신기관은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권은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하면서 근대의 실용적 학문관을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학문을 탐구하는 이유는 자연의 원리나 법칙을 발견해 자연을 효과적으로 지배할 힘을 길러 인류의 복지 정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학문의 진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우상이고 하나는 영역법이다. 우상에는 종족 우상, 동굴 우상, 시장 우상, 극장의 우상이 있다. 이런 우상을 타파하고 연역법이 오히려 오류와 편견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 제2권에는 기납법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해 열의 본성을 탐구한다. 베이컨은 낡은 사고를 깨뜨리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사고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열정을 쏟았다. 그것은 새로운 학문 체계를 세우고 과학과 실험을 통해 실제적인 참된 지식을 축적하고 그러한 지식을 활용해 자연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힘을 키워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학문을 탐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베이컨은 과거의 많은 학문들이 실제 생활과 동떨어진 문제를 다루면서 탁상공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실질적 개선하고 물질적 이득도 가져다 줄 실용적 학문을 제의했다. 데카르트와 같은 철학자는 참된 지식의 근거를 감각적 경험이 아니라 이성적 사유에서 찾기도 한다. 카를 마르크스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사회의 생산력 증가 못지않게 재화를 분배하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보았고, 한스 요나스는 더 나아가 과학기술을 활용해 물질적 풍요를 추구한 베이컨의 기획을 근본적으로 비판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 문제를 놓으며 핵무기 개발은 인류 파멸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어 인류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기 때문에 실패이다. 베이컨은 과학적 탐구의 방법론으로 기납주의에 제시한 그의 주장은 전통적 과학관을 세우는 깃털이 되었다. 과학이론의 객관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과학주의라고도 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러한 과학관은 20세기 초반에 논리 실정주의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베이컨은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상적 편견이나 선입견을 제거하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배경 지식이나 유해관계, 관심 등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자연을 관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베이컨의 명언,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베이컨은 이러한 인간의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라고 말하는데, 이때 인간의 힘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자연을 지배하고 이용할 수 있는 힘을 가리킨다. 베이컨은 정치개혁이 사람들의 행복과 복지 정진에 도움을 주지만 그것은 그 국가에 살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나 몇 세대에만 혜택을 주는 데 그친다. 이에 비해 새로운 발견은 인류 전체에게 오랫동안 복지 혜택을 준다. 베이컨은 인류의 3대 발명으로 인쇄술, 화약, 나침판을 든다. 그런데 베이컨의 자연관은 근래의 생태주의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는다. 생태주의자들은 환경 파괴, 자연 고갈과 같은 생태학적 위기가 바로 그런 정복적 자연관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베이컨은 성급한 예단과 낡은 논리학이야말로 학문의 진로를 가로막는 결정적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낡은 논리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역법의 사용을 이야기하며 새로운 논리학으로 기납법이라고 주장한다. 베이컨이 말하는 우상이란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획득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기 때문이다. 우상을 4종류로 구분하는데, 종족의 우상은 인간이라는 종족 전체가 일반적으로 가진 편견을 의미한다. 즉, 인간 중심적 사고를 하는 것이다. 동굴의 우상은 각 개인의 특수한 기질이나 환경 때문에 생긴
개인적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리킨다. 즉 자신만의 특수한 관점에 사로잡혀 주관적으로 세상을 볼 것이다. 예로 정저지와 우물한 개구리다. 종족 우상은 인간의 보편적 성향 때문에 인간 종족 전체가 갖게 되는 일반적 편견이라면, 동굴 우상은 개인의 특수한 기질이나 환경 때문에 각 개인이 갖게 되는 개인적 편견이다. 시장 우상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상으로서 잘못된 언어 사용 때문에 생긴 편견이다. 즉 우리가 언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고 애매하게 사용할 때 발생하는 편견이나 오류이다. 극장의 우상은 잘못된 철학 이론이나 잘못된 증명 방법 때문에 생긴 편견을 말한다. 이것은 진리로 간주해온 권위 있는 학설이나 유명한 사상가 때문에 발생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리킨다. 베이컨은 논리학을 정신의 도구라고 설명한다. 우리가 일할 때 맨손으로 하지 않고 기계와 같은 여러 도구를 사용하듯이 우리 정신도 생각을 할 때 도구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논리학이다. 연역법이란 일반적인 원리나 공리로부터 구체적 판단이나 개별적 사실을 이끌어내는 것을 가리킨다. 이에 비해 기납법은 감각이나 개별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풍부하게 관찰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일반적 원리나 공리를 체계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은 연역법을 주로 사용하는데 베이컨은 연역법이 자연의 원리나 법칙을 발견하기 위한 학문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한 것이다. 베이컨은 자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우상을 타파하고 자연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기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베이컨은 경험론자들 단지 재료만을 모으는 개미에 비유하고 이성론자를 단지 자신의 힘에만 의존하는 거미에 비유하면서 이들 탐구 방법을 비판한다. 그 대신에 베이컨은 자신의 탐구 방법을 꿀벌에 비유하면서 경험론과 이성론의 방법을 종합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참된 기납 추론을 위해서는 적절한 사례를 충분히 수집하는 것, 특히 전문적 사례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베이컨은 기납법의 주축이 된 새로운 논리학을 자연에 대한 해석의 방법으로 제안했는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거나 완전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이러한 탐구의 방법은 불완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발견의 성과물이 나오면 새롭게 보완되거나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베이컨은 독단적이거나 아집에 사로잡힌 태도가 아니라 항상 비판에 열린 진지한 탐구 태도를 가졌다. 감사합니다.